자,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 대한제국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경운궁은 지금의 덕수궁이고요. 그런데 이 고종의 황궁은 독립협회의 힘이지요. 근데 사실상 이 독립협회를 해산시킨 게 누군가요? 바로 정부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독립협회가 해산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근대 국가 건설이 훨씬 빨랐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독립협회의 근대 정치개혁운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어쨌든 이 황궁한 고종은 사실 어떤 신하들의 건의를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청에 사대하지 않은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바로 제국 아니냐.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새롭게 대한제국이라고 하자고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을 선포하는데 대한제국은 황제국이기 때문에 연호를 정해요. 이 연호가 광무입니다. 이 광무를 한자로 쓰면 빛광자, 그 다음에 힘쓸무자예요. 자, 이 빛광이라는 것은 정말 암울한 현실이죠. 그 암울한 현실의 어떤 빛과 같은, 그 다음 무라는 것은 이게 힘쓸무자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군사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 어두운 현실을 밝혀가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국임을 만방에 알립니다. 이 대한제국의 법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한국국제라고 합니다. 아까 앞서 있었던 이 독립협회는요. 헌의 6조였죠. 자, 근데 이 대한제국은 대한국국제입니다. 이 대한국국제를 제정하는데 이 대한국국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대한국국제입니다. 대한국은 세계 만박이 공인한 자주독립국이다. 여기는 좋죠. 그 다음 두 번째,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이다. 다시 말하면 이 대한제국은 전제정 국가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제정 국가이면서 또 모든 군권, 자, 군권은 자, 그리고 군주권, 육해군 통솔권, 법률 제정, 그리고 행정에 대한 모든 지령. 다시 말하면 사법, 행정, 입법, 군사 통수권까지 모두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나요? 그렇죠. 황제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는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어떤 국가요? 전제정 국가이다. 뭘 보고 알았어요? 바로 대한국 국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국 국제. 선생님이 혼자 찍다 보니까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자, 대한국 국제이고, 근데 여기서 비교가 되지요? 독립협회의 헌의 6조를 통해서 독립협회가 지향한 정치체제는 아까 뭐라 그랬죠? 군주정인데 입헌군주정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대한국 국제는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된 전제정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한제국이 실시하였던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이 되겠죠. 여기 지금 들어가는 말 이해되시죠? 대한국 국제는 전제정치와 무한한 황제권을 강조하고 입법, 사법, 행정, 군대 통솔권까지 모두 황제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정치 형태는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된 전제 군주정이다. 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무개혁이 있습니다. 이 광무개혁은 근본 정신이 있어요. 이거는 꼭 알아두세요. 구본신참. 자, 구본신참. 자, 따라합니다. 구본신참. 안 따라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구, 옛것, 본, 근본으로 삼고, 신, 새것, 참, 참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신참이라는 것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새것을 참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참이 아닙니다. 창이 아니에요. 참입니다. 참고한다, 참조한다. 그런데 이것은 옛것을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점진적인 개혁이죠. 비교를 하자면 청나라의 양무운동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지요. 자, 그런데 이 광무개혁이 굉장히 빛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앞서 있었던 갑오개혁 아시죠? 이 갑오개혁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시작은 거대하였으나 끝은 미미하여라. 왜 그렇게 얘기했나요? 갑오개혁은 동학농민운동의 폐성개혁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1차는 정부 주도로,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2차 개혁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개혁이 빠졌다 그랬죠.
그 두 가지 개혁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군사개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패정개혁안의 메인입니다. 토지의 균분, 다시 말하면 토지개혁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부개혁은 없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광무개혁에서는 실시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볼까요? 군사개혁의 어떤 부분이 그러냐? 황제가 모든 군사권을 강화한다.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죠.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군사개혁을 했느냐 하면, 서울과 지방에 있는 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즉, 서울에 있는 중앙군의 숫자는 늘려요. 그 다음에 지방은 그 당시에 군대가 제대로 파병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방 곳곳에 주요 도시에 군대를, 지방군을 파견했다. 그럼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경제개혁인데, 이 경제개혁에서 토지 조사를 통해서 지계라는 걸 발급합니다. 이 지계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 문서예요. 토지 문서. 선생님, 우리는 토지 문서 없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 소유 관계가 되게 불분명하고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 문서 지계는 근대적 토지 소유권에 해당하는 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계 할 때 개자가 무슨 개자? 삼계탕 할 때 개자입니다. 옛날에 이거 서술형 되면 학생들이 전부 다 개자를 지계 할 때 어휘로 많이 써요. 그래서 지계를 발급해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했다. 이게 가장 가보개혁에서 빠진 군사 토지개혁 두 가지가 이 광무개혁에서 실시된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국가가 기업을 운영합니다. 상공업체는. 그다음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각종 학교를 설립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를 보면 단기간에 산업과 교육, 군사,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이 지닌 한계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현재 시대적 흐름은 근대를 지향하고 이 근대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대한제국은 전제적이란 말이죠.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광무개혁은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모든 개혁에는 돈이 들지요. 근데 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강한 나라에게 차관, 돈을 빌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빚을 얻어쓰고 그러한 힘센 나라에게 당당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지 못하다가 결국 러일 전쟁이 터지면서 광무개혁은 실패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광무개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로 가지 않을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쌍라이트의 비유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근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해서 활동했던 독립협회입니다. 근데 이 독립협회를 누가 공격했어요? 정부가 해산시키고 대한제국을 선포했죠. 그러나 이 대한제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광무개혁은 결국 실패를 하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 긴 암흑기만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결국 일본에게 차근차근 주권을 내주고 결국 일제강점기로 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하는 우리가 항일의병, 애국개몽운동. 자, 우리는 순순히 주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끝.